여러분들 혹시 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리고 한참 동안 찾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핸드폰이나 지갑은 어떠세요?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인데 이것도 어디다 뒀는지 까먹은 적 있지 않으세요? 어쩌면은 이런 것들은 너무 작아서 잘 잊어버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큰 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차 단계가 있습니다. T자 주차나 평행 주차,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운전에 너무 익숙해지면 쇼핑몰에 차를 어디다 두고 내 차를 어디다 뒀는지도 잊어버려 버리죠. 핸드폰 작아서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차도 못 찾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결국엔 우리의 무의식 수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주차만 얘기해도 사실 사람 무의식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상황 아닌가? 그게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상황도 있습니다. 전 경기, 그러니까 2020년에 UFC의 정찬성 선수가 오르테가 선수와 대결했던 순간이죠. 정찬성 선수가 오르테가 선수에게 팔꿈치 공격을 당하고 넘어졌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라운드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싸웠다는 거죠.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요, 경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복잡하고 가장 강력한 동작들을 무의식 상태에서 하고 있는 정찬성 선수를 발견했으니까요. 오늘 읽어볼 책은요, 바로 인간의 무의식과 행동을 다룬 책, 넛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대부분의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죠. 예전 영상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기요사키가 말하는 게으름의 항목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쓸데없는 일로 삶을 가득 채움으로써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외면하는 바로 그 게으름. 우리는 왜 쓸데없는 일로 삶을 채우고 싶어 할까요? 쓸데없고 쉬운 일만 자꾸 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뇌를 더 써야 되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뇌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뇌정지 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뇌를 휴식 상태로 셧다운하고 싶은 거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기존 경제학자들이 무너지는 지점이죠. 고전 경제학에서 인간은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이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리처드 탈러라는 사람은 행동경제학의 창시자거든요. 무의식과 행동에 관한 부분을 기존 경제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큰 고민 없이 선택하는 모든 일상생활의 행동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누군가 의식적으로 설계에 따른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의 산물이다. 무의식의 영역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넛지가 전하는 메시지죠. 선택을 이끄는 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요, 무의식의 영역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이 넛지에서 전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한 번만 뒤집어 보면 바로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전 세계는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을 지배해내느냐 아니면 반대로 지배당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되어서 무의식 상태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들어오고 움직이게 하려고 경쟁하고 있죠. 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방법, 그걸 두 글자로 표현한 게 바로 넛지죠. 넛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땅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팔꿈치로 이렇게 꾹꾹 찌른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눈치를 준다 이런 거죠.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눈치를 주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을 내 편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무의식은 다양한 것에서 영향을 받는데요, 넛지에서는 3가지 무의식을 지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바로 변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 두 번째는 손실 회피, 세 번째는 모방 선호입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변화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환경이 있으면요, 그 환경에 적응해버리죠. 환경을 넘어서는 변화를 선택하는 것, 그런 경우는
정말 독특한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변화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배달 요리를 시켜 먹자 그런 거예요. 근데 시켰는데 글쎄 수저랑 젓가락이 안 온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젓가락이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저희 이사를 왔는데 이거 한 끼 하나가 필요한데 이거 하나 사기 아까워가지고 젓가락 하나만 주면 안 되냐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과자를 사고 젓가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한 끼를 해결했어요. 배민에서 기본 선택값을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은 보내주지 마세요. 이것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이었어요. 저녁이 됐고 저는 또 편의점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젓가락을 한 뭉태기를 샀죠. 기본값이 어떤 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의식해내서 수정하고 다음부터 주의를 기울인다.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번 최대치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인간은 설계가 돼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 첫 번째,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자기계발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거는 내가 이미 다 아는 소리야.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젓가락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지우는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여기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무시하고 나 스스로 변화해내겠다. 내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랑 같냐면요. 다이어트를 할 때 과자랑 탄산음료를 여기다가 널어놓고 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죠. 사람은요, 저지를 위험이 있으면 실제로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할 수 없는 상황, 그걸 디폴트 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경로로 가고자 할 때 환경상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의식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 나 다이어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게 돼서 멀쩡한 생각을 하게 하는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복잡한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나를 컨트롤할 때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 정도로만 뭔가 환경 설정을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강성태 님이랑 제가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학생의 성적을 바꿔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집에다가 테이프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지금 바로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들어갈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숙이면서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서 가면 거실에 책상을 놔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하고 들어가는 순간 책상이 있어서 펴서 앉을 수 있도록, 가기 전에 책상 공부할 거 세팅 다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 나의 무의식을 넘어서는 스스로의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가 세 가지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바로 손실 회피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코인락 시스템이죠. 코인락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동전으로 카트 잠긴 거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코인락입니다. 쇼핑 카트를 마트 밖으로 사람들이 계속 가져나가는 상황이 너무 많았는데 그 카트 한 대 가격이 얼마였냐면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가 분실돼도 마트 입장에서는 연간에 수천만 원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두 번째 버려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돈에 대한 관점이에요. 손실 회피랑 돈에 대한 관점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앞서 얘기했던 코인락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코인락 시스템이 뭔지 아니까요. 바로 우리가 100원에 대해서 손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겨우 100원이지만 이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마트에 가서 카트 싹 흩어진 거 정리해 오면 한 대당 100원씩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누가 시켰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무도 안 가져올 거예요. 마트 카트 하나 가져오는데 겨우 100원 준다고 더 난장판 피워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돈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돈 받으니까 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상 돈은요, 어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트리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겨우 100원의 손실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스스로 카트 회수율을 끌어올리게 된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과거에 회수율 대비 168%의 카트 회수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손실 회피라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영역을 활용을 한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이익보다 손실에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내가 나쁜 습관, 가난해지는 습관들을 끊어내고 좋은 습관들을 내가 끌어모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시죠? 맞습니다. 나의 손실 회피 성향을 자극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손실 회피 성향이 가장 발동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코인락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모방입니다. 이건 또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밴드웨건 효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3명만 모이게 되면은 3명의 선택이 다른 한 명의 선택을 만든다는 거죠. TV에서도 이런 실험이 나왔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동시에 3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전통적인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걸 맞추는 실험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요만한 것과 이만한 걸 놓고 어떤 게 긴지 어떤 게 짧은지 이런 걸 맞추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한데 요게 또 재밌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간까지, 예를 들어서 100문제라 그러면 50문제까지는 다 같이 정답을 맞춥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한 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오답을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실험 내용이요, 책에 실려 있는데 한번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1950년대에 뛰어난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 다른 이들의 판단을 보지 않은 채 혼자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테스트에서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린 답을 내놓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 사람들은 3분의 1 이상 역시 틀린 답을 내놨다. 사실 12개 문제에서 4분의 3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감각적 증거를 무시하고 집단을 따랐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애쉬의 실험에서 다시는 보지 않을 만한 낯선 사람들의 결정에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실험에 참가한 낯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다. 이 실험은요, 한 번만 실행된 게 아니에요. 17개 나라에서 130번 이상 되풀이됐는데 늘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또 전달받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이게 동양인들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속한 그룹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그룹의 선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세 번째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죠. 바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선택이 나에게 더 나은 선택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때로 몰려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피터 틸에 따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는 일을 아무도 비웃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인 것, 그걸 찾는 것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걸 찾을 수가 없고 그럼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피터 틸 같은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2018년에 유튜브 개설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서 사실 내가 겪은 일들도 이 피터 틸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을 비웃고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있겠지만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해나감에 따라서 5가지 단계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웃음,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세 번째는 무시, 네 번째는 칭찬, 결국엔 자랑,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죠. 같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혼자 할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10만 명쯤 됐을 때는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넘치게 됐습니다. 아마 저를 저격하는 영상이 가장 많았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만을 넘어서서 50만 가까이 될 때는 오히려 저에 대해서 무시하고 까내리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아무 일도 아니야, 저건 아무 효과도 없어, 실제로 쟤는 돈을 못 벌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가서 70만 80만까지 갔을 때는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랑 엮였던 사람들 있죠. 막 비난하고 어쩌고 뭐 저격하고 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100만이 넘어서 170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자 저를 안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저랑 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알게 됐죠. 아, 내가 성장이 멈췄구나. 듣자마자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일을 또다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아이디어에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이없이 쉬운 문제를 보고 모두가 틀린 답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틀리기 시작한 사람 얘기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는 비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답을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쓴 책 너지에 따르면요, 모두 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 시스템 설계자의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 환경을 설계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원하는 방향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대상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내가 원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개입하는 전략이죠. 스스로도 그렇게 환경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잘못된 부분을 버리게 되면요, 사람은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걸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견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심지어 그게 틀렸더라도 이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과 적대적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키워드, 영상,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반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행동 반경, 설계를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다양한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해 나감에 있어서 설계들을 부분 투입하는 걸로 원하는 결과에 계속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너지라는 책에서는요, 두꺼워서 다 읽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뭐 가깝게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뭐 금연 방법, 다이어트 하는 방법, 이런 일상적인 내용부터 경제적으로 더 저축을 잘 하는 방법이라든지 커리어에서 더 나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삶을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이 사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넛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넛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넛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넛지를 이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